오늘 3차까지 가는 거야. 내일 회사는 잊어버려. 자, 건배 건배. 대한민국의 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금요일 밤 종로 관철동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야 했던 그 골목, 머리에 넥타이를 메고 노래를 신나게 불렀던 거리, 지금은 간판 불빛만 허공을 비추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그 거리에서 호프집을 했던 사람입니다. 32년 건설회사를 다니고 받은 퇴직금 2억 8천만 원, 거기에 대출 2억 원을 보태서 차렸습니다. 처음엔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소리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금요일 밤에 손님이 2팀뿐이었습니다. 4년 버티다 문을 닫았고 남은 건 빚 4억 2천만 원과 새벽 청소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단순히 장사하지 말라고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밤문화, 퇴근하면 호프집 가고 2차로 노래방 가던 그 상식이 왜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5, 60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냉혹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함께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면 제가 4억 2천만 원을 태워서 얻은 교훈을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32년의 끝, 새로운 시작. 1988년 봄이었습니다. 25살, 양복 한 벌이 전 재산이던 시절에 중소건설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꽤 있는 회사였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올리는 현장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이 300명은 되었습니다. 정규직이면 평생 먹고 산다던 시절이었으니 입사 통보를 받은 날 어머니 앞에서 큰절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월급이 42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봉투째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어머니가 봉투를 쥐고 한참을 서 계시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봉투만 내려다보시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신 분이었으니까요. 막내 아들이 첫 월급을 가져온 게 그렇게 벅차셨던 겁니다. 회사 생활은 온몸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직이었거든요. 여름에는 헬멧 속에서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안 보였고 삼복더위에 철근 위를 걸으면 장화 바닥이 뜨거워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겨울에는 장갑을 이중으로 껴도 철근을 쥐면 손가락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서 목이 늘 칼칼했고 안전화 때문에 발톱이 까맣게 죽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연차가 쌓이면서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현장 반장이 되고 공사관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월급도 제법 투둑해졌습니다. 20대 후반부터는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이 꽤 됐고 30대 중반에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장 관리 책임자 자리를 맡았습니다. 30살 되던 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첫 만남에서 아내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거 없다고,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고요. 평범하게 건강하게.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주문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70이 넘은 지금에야 비로소 그 두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소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 할부금이 매달 빠져나갔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원비가 추가됐습니다. 보험료, 경조사비, 명절 용돈까지 합치면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건설 경기가 괜찮은 시절이었고 야근 수당에 특근 수당, 현장 수당까지 합치면 통장에 남는 게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운동장 끝에서 큰 소리로 응원했던 기억, 아들이 중학교 졸업식에서 표창을 받아올 때 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 그런 순간들이 32년 직장 생활의 연료였습니다. 세월이 야속하더군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얘졌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슬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과장, 부장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어느새 가장 나이 많은 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말하면 젊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딴 데 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인사 담당 상무가 어느 날 복도에서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요. 대충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권고사직, 두 글자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32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난 뒤였으니까요. 같은 해에 입사한 7명 중 남아있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해에 저는 32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67이었습니다. 퇴직금이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매달 쌓인 퇴직 적립금에 중간 정산 없이 모아둔 것이라 금액이 제법 됐습니다.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32년이라는 세월이 숫자 하나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하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고 소파에 앉으면 하루가 갔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만 돌리고 있으면 시간이 녹아내리듯 사라지더군요. 아침이 점심이 되고 점심이 저녁이 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거실을 지나갈 때 한숨을 삼키는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32년 동안 아침이면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던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오는 돈 없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2억 8천만 원을 까먹다가 진짜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공포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같은 해에 퇴직한 동기 김상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집을 알아보고 있다더군요. 먹는 장사가 제일 안전하다고 사람이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 이 말 우리 세대는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들었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시작이었더군요. 상호는 결국 치킨집을 차렸고 저는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종로 관철동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관철동이었습니다. 서울 YMCA 맞은편 만남의 장소였던 종로 서적 뒤편으로 이어지던 그 거리. 20대, 30대 시절 퇴근하면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러 수도 없이 드나들던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선이 옛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걷던 풍경, 호프집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 자정이 넘어도 택시를 잡으려 차도까지 내려와 따따블을 외치던 목소리들. 여기서 호프집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리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관철동은 서울의 심장 아닙니까? 지하철 종각역에서 3분 거리이고 주변에 빌딩이 질비하니 직장인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면 당연히 되겠지 하는 확신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아내한테 종로에 호프집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표정이 굳더군요. 이 나이에 술장사라니 무리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러다 퇴직금 까먹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마음먹으면 안 꺾이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가 발을 딱 굴러줬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이렇게 해서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들고 관철동으로 향했습니다. 32년 월급쟁이 인생이 끝나고 사장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훨씬 컸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걸어 들어가는 곳이 꿈의 무대가 아니라 절벽이었다는 걸요. 관철동의 불빛, 가게를 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관철동 골목마다 발품을 팔았는데 그때만 해도 빈자리가 잘 나오지 않더군요. 상가가 빡빡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임대료를 듣고 놀랐습니다. 30평짜리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 25평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부동산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기가 관철동이니 이 정도면 싼 거라고. 옆 골목은 500 넘는 데도 있다고요. 비싸다 싶었지만 위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종각역에서 걸어서 3분, 골목 입구에서 들여다보면 바로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이 목이면 앉아서 장사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30평짜리를 잡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50만 원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이게 시작이라는 감각과 함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위가 쓰렸습니다. 30평인데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업자가 말하길 자재값이 올랐고 주방 설비에 대형 냉장고, 생맥주 디스펜서, 에어컨 2대까지 하면 이 정도는 나온다고요. 깎고 또 깎아서 6,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거기에 주방기기 추가 구입비 1,500만 원, 테이블 12개와 의자, 그릇, 잔 등 특집기류가 800만 원, 초기 식자재와 주류 구입비가 1,2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벌써 1억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면 1억 3천만 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운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월세 450만 원, 직원 인건비가 2명분 400만 원, 전기 가스 수도 공과금에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달마다 1,000만 원 넘게 고정 지출이 잡혔습니다. 매출이 바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초반에 홍보 비용이며 시행착오며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시기를 버텨야 합니다. 1억 3천만 원이 넉넉한 돈이 아니라는 걸 계산을 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서류를 한 보따리 들고 일주일을 뛰어다녔고 2억 원이 승인됐습니다. 금리 연 4% 후반대, 월 이자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철동에서 월 매출 2천만 원 못 벌 이유가 없다. 2천만 원만 넘으면 이자 감당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계산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 믿음.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대출금 2억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에 은행 돈 2억 원.
총 4억 8천만 원을 30평짜리 호프집 하나에 올인한 셈이었습니다. 32년 인생의 전부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할 미래까지 한꺼번에 걸어버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라고 믿었습니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를 모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4년 뒤에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되면서 매일 가게에 나갔습니다. 벽에 짙은 나무색 판넬이 올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목수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나무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조명이 걸리고 바닥에 타일이 깔리고 주방에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들어오면서 빈 공간이 조금씩 가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동안 남의 밑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남의 건물을 수도 없이 올렸지만 정작 내 가게 하나 꾸미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간판 이름을 골랐습니다. 달빛 한 잔. 아내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맥주 한 잔 기울이는 풍경이 떠올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제작을 맡겼는데 밤에 불을 켜면 골목 입구에서도 환하게 보이더군요. 은은한 노란빛이 벽을 타고 번지는 게 꼭 달빛 같았습니다. 그 불빛을 처음 본 날 골목 건너편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이게 내 인생 두 번째 시작이구나. 여기서 잘하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개업일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풀린 뒤라 장사가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가게가 많아서 경쟁이 줄었다고 봤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선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만 그때는 천재적인 타이밍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부터 가게에 나가 테이블을 닦고 맥주잔을 줄 세우고 안주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아내도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저녁 6시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바심이 가슴을 긁어대기 시작할 무렵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생맥주를 따르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거품이 넘쳤습니다. 급하게 다시 따라 내갔더니 손님 하나가 웃으면서 첫날이냐고 물었습니다. 맥주 맛은 좋다고 자주 오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깨 위 불안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테이블 12개 중 8개가 찼습니다. 매출을 정리해보니 120만 원이었습니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면서 아내의 피곤하지만 환한 웃음을 봤습니다. 됐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군요. 하루 120만 원이면 한 달에 3,600만 원, 평일이 좀 줄더라도 3천만 원은 가능하겠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딱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머릿속에서만 말입니다. 그 뒤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관철동 골목에 새로 생긴 호프집인데 생맥주가 시원하고 안주 양이 넉넉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두부김치와 해물파전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아내 손맛이 워낙 좋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두부김치 레시피가 있었는데 두부를 바삭하게 구워서 볶음김치를 얹어주면 맥주 안주로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단골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몰려왔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돌려보내는 날도 생기더군요. 그 북적이는 풍경을 카운터 뒤에서 바라보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관철동의 네온 불빛 아래 제 인생 두 번째 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월 3천만 원의 착각. 개업 석 달째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2년을 다녀도 월급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가 한 달 매출로 들어온 겁니다.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 대출 이자를 빼고 순이익을 정리해보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남았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순수하게 남는다니 대출 이자 감당하고 생활비 쓰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자신감이라는 게 몸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다. 호프집을 차리길 정말 잘했다. 세상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 갈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고 저녁에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32년 회사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이 시키는 일을 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요. 맥주잔 하나를 내가는 것도 안주 메뉴를 바꾸는 것도 가게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전부 제 결정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달콤했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인근 빌딩에서 일하는 사무실 팀장급 손님 4-5분이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1차로 고깃집에서 배를 채우고 2차로 저희 가게에 들러 생맥주를 마시고 분위기가 오르면 3차로 옆 골목 노래방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1차, 2차, 3차. 이 순서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하게 굴러갔거든요. 회식이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는 다들 비틀비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문화였고 저는 그 문화의 수혜자였습니다. 이 풍경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직장인이 퇴근 후에 술을 안 마시는 세상이 올 리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호프집은 경기를 안 탄다는 말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수록 오히려 술을 마시고 경기가 안 좋으면 비싼 레스토랑 대신 싼 맥주집에 사람이 몰린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지만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게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눈앞의 현실이 그 논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매출이 안정되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더 넓히면 어떨까? 옆 골목에 2호점을 내볼까? 아예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볼까?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장 계획을 세우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니 무리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잘 될 때 더 밀어붙여야 한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한 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가 가게를 연 것이라면 두 번째는 멈출 타이밍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감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가게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카운터 너머의 풍경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맥주를 따르고 안주를 내가고 계산을 하고 닫고 치우고 그 반복 속에서 바깥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지 읽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볼 시간도 없었고 본다 해도 자영업 폐업률 같은 기사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는 잘 되고 있으니까 남 이야기라고 치부했습니다. 동기 상호한테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집이 생각보다 안 된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배달 앱 수수료가 높고 주변에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겨서 경쟁이 살인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나는 호프집을 잘 골랐다. 상호는 좀 안 됐지만 나는 괜찮다. 그 안도감이라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참 무지하고 오만한 감정이었습니다. 남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내 성공에만 도취돼 있었으니까요. 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뒤에야 말입니다. 빈자리가 늘기 시작하다. 변화의 첫 신호는 목요일 밤에 왔습니다. 개업 1년 반쯤 됐을 때였거든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인데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요일이면 12테이블 중 10개가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부터 빈 테이블이 3개, 4개씩 남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날씨 탓이겠거니 이번 주만 좀 뜸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요일뿐 아니라 금요일 저녁까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6시, 7시가 넘어도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8시가 되어서야 한두 팀이 겨우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시 반이면 자리 싸움이 시작됐는데 1시간 반이 통째로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골목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저희 가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옆집 일본식 선술집도, 맞은편 삼겹살집도, 골목 안쪽 맥주 전문점도 손님이 뚝 빠져 있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한산해진 거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유령 골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 손님이 없고 사장과 직원만 멍하니 앉아있는 풍경이 여기저기서 보이더군요. 도대체 손님들이 어디로 간 걸까? 처음에는 경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내수 부진이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금요일 밤에 술을 안 마실 리가 있나? 직장인이 퇴근하고 맥주 한 잔 안 할 리가 있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옛날 감각에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원인을 알게 된 건 단골 손님이 툭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빌딩에서 일하는 45살 팀장이었는데 매주 금요일 팀원 5-6명을 데리고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서만 오시더군요. 팀원들은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쓴웃음을 짓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식 자체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퇴근하면 헬스장을 가거나 동호회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바로 집에 가버린다고요. 억지로 불러내면 뒤에서 꼰대라는 소리가 돌아온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식을 안 한다고? 직장인이? 우리 때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습니다. 상사가 오늘 한잔하자 하면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서의 단합을 위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었고 솔직히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1차 고기, 2차 호프, 3차 노래방. 이게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뿌리인 줄 알았습니다. 3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젊은 세대한테 회식은 단합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윗사람 비위를 맞춰야 하는 고역,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을 빼앗기는 횡포. 통계를 보면 20,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회식이 스트레스라고 답했다더군요. 10명 중 6명은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을 원한다고 했고 그것도 술 없이 밥만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를 봐도 그런 변화가 보입니다. 능력 있는 부장이 팀원들과 조찬 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녁에 술집이 아니라 아침에 밥집에서 회식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회식비를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더군요. 회식을 하더라도 한 가지 술로 1차에 끝내고 9시 전에 귀가하는 걸 원칙으로 정한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2차가 사라진 겁니다. 2차가 사라지면 호프집은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3차가 사라지면 노래방도 마찬가지고요.
1차, 2차, 3차라는 그 공식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지 못한 게 아니라 읽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인정하면 제가 선택한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매출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3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되고 어느 달에는 1,500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월세 450만 원에 인건비 400만 원, 식자재비 300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 공과금과 잡비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이 월 1,3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1,500만 원을 벌어도 남는 게 200만 원밖에 안 됐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여유 있던 운영 자금이 눈에 띄게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이러다 적자로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다. 좀 있으면 나아질 거다. 관철동인데 안 될 리가 없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빈자리는 점점 늘어갔고 그 빈자리가 채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회식 문화의 소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쩌고 하는 말이 매일 나왔지만 숫자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자재 도매 시장에 가면 한 달 전 가격표가 무색할 만큼 올라 있었거든요. 양파 한 망이 2만 원이 넘고 대파 한 단이 5천 원이 넘었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고 밀가루도 올랐습니다. 안주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값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오르면 안주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에 7,000원,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안주 하나가 4만 원, 5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직장인 4명이 와서 맥주 몇 잔에 안주 2개 시키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당 5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술값만 올랐으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겠습니까? 유흥비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부터 칼로 베어내는 거지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야야야 지갑 집어넣어 내가 낼게 하며 호기 있게 카드를 긁었습니다. 누가 먼저 내느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내겠다 하면 슬쩍 양보하게 되더군요. 체면보다 통장 잔고가 더 무거워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혼자 한잔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했습니다. 술값에 5만 원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겠다며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더군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비싼 돈 내고 밖에서 마시는 게 바보 같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편의점 캔맥주 4개 들이가 마트에서 만 원도 안 됐습니다. 호프집에서 생맥주 2잔 마시는 돈이면 편의점에서 맥주 8캔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틀어놓고 편의점 맥주를 마시는 게 대세가 됐더군요. 홈술이라는 말이 어느새 일상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의 기능 자체가 집안으로 흡수되어 버린 거라는 분석을 나중에 읽었습니다. 술도 집에서, 팝도 배달시켜서, 영화도 집에서, 게임도 집에서.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전문가 말로는 밖에서 술을 마시면 술값만이 아니라 이동시간, 택시비, 다음날 숙취 회복까지 포함한 총비용이 크지만 효용은 낮다고 인식한다더군요.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계산을 젊은 세대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도 밤거리를 텅 비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세대에 육박한다더군요.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같이 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혼자 호프집에 앉아 있는 게 편할 리도 없으니까요. 배달 앱 하나면 안주도 집으로 오고 술도 집으로 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으니 새벽에 맥주가 마시고 싶으면 슬리퍼 끌고 내려가면 됩니다. 밤거리를 배회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회식 문화의 소멸, 물가 폭등, 홈술 확산, 1인 가구 급증. 하나만 와도 버거운데 넷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마치 사면에서 동시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겠더군요. 저는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관철동은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이다. 지금만 좀 버티면 돌아올 거다. 옛날 기억에 매달려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두웠던 겁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변화를 읽는 눈이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철근만 보고 살았으니 소비 트렌드가 어떻고 세대 변화가 어떻고 하는 것에 까막눈이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을 걸어보면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호프집 간판이 하나둘 꺼지고 그 자리에 임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옆집 일본식 선술집이 문을 닫았고 골목 안쪽 노래방도 어느 날 간판을 뜯어내더군요.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한 해에만 호프집 1,300곳이 폐업했습니다. 간이주점은 1년 새 10% 넘게 사업자 수가 줄었고요. 노래방은 더 처참해서 10년 전 3만 5천 곳이던 것이 2만 5천 곳으로 줄었습니다. 만 곳이 사라진 겁니다. 개업보다 폐업이 2배나 많은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밤 8시만 넘으면 유령 도시처럼 변한다더군요. 거기에 노래방을 차리고 호프집을 차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서울 한복판인 강남역 앞도 금요일 저녁에 텅 비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판인데 지방 소도시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날 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바깥 골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서너 분이었습니다. 간판 불빛만 길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야 했던 이 골목이 지금은 내 발소리가 울릴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세상이 바뀐 거구나. 내가 알던 세상이 끝난 거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거짓말. 인정하고 나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4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여기서 접으면 그 돈을 통째로 날리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다지 않습니까? 이미 쏟아부은 게 너무 많으니 여기서 손을 떼면 다 잃는 거라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골목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겠지. 그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버티면 된다. 이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짓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용을 줄여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400만 원이 통째로 절약되는 셈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주방을 맡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봤습니다. 아침에 재료 사러 시장에 가고 오후에 손질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닫고 치우면 새벽 2시, 3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씻을 힘도 없이 옷 입은 채로 쓰러졌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매출이 0이니까요. 한 달을 이렇게 돌리니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 관절이 부어올라서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더 심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목은 안주를 볶다가 기름에 데어 수포가 잡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서 반지를 뺄 수도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 서더군요.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던 사람한테 이 무슨 고생을 시키고 있는 건가?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야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전부 제 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라 위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 홀로 나왔습니다. 빈 테이블 하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내 손을 보면서 32년 현장에서 철근을 쥐던 그 손이 지금 맥주잔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런데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연 8%가 넘었습니다. 1금융권에서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 이자가 2배 가까이 높은 곳에서 돈을 당겨온 겁니다. 단기간 버티면서 매출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매출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골목에 사람이 늘지 않았습니다. 월세 450만 원의 대출 이자가 합산 150만 원 가까이로 불어났고 식자재비와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은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적자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4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내한테 가게 사정을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접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뭘 아느냐고,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좀만 더 하면 된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한숨이 귓가에 오래 맴돌더군요. 아들이 아비 걱정의 한 말을 고함으로 되받아친 게 지금도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딸아이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간 딸인데 사위한테 친정아버지가 호프집 하다 망했다는 소리를 차마 못하는 거였겠지요. 명절에 만나면 웃는 얼굴로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제 눈을 피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 시선 회피가 칼처럼 아팠습니다. 이 시기에 동기 상호한테 연락이 끊겼습니다. 치킨집을 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기한테 전해 들었는데 상호도 가게를 접었다더군요. 빚이 2억 원 가까이 남았고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상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군요. 남의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바닥을 향해 계속 떨어졌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빈 테이블만 바라보다 닫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30평 호프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더군요. 째깍째깍 그 소리가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팔리지 않는 맥주가 가득 차 있었고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버려야 했습니다. 버릴 때마다 가슴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손님이 몇 팀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군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망치고 있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으니까요. 밤에 나란히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은 걸 느낄 때면 이 사람도 잠을 못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목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출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들여다보면 현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넉 달 안에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그때는 월세도 못 내고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됩니다. 연체가 쌓이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이 눈에 보이는데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면 된다.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버티려고 발버둥 칠수록 빚은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었던 빚이 4억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 숫자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문을 닫던 날, 2024년 8월 개업한 지 4년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이 계속됐는데 가게 안도 찜통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무서웠고 끄면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오지 않으니 에어컨은 꺼두고 선풍기만 돌렸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불쾌감보다 통장 잔고가 더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임대인한테 전화를 걸어 한 달만 밀리겠다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숨을 쉬며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달에는 목소리가 확 차가워지더군요. 본인도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니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임대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대출 이자도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문자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정중한 안내 문자였는데 한 달이 지나니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더 거칠었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두세 통씩 왔고 받으면 기계적인 목소리로 연체 금액과 이자를 읊어댔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벨소리가 공포가 되는 경험 해보시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가게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4년 전 개업하던 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 그늘이 짙어지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 가게가 아내의 얼굴에서 생기를 빨아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빈 가게 안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 모서리가 벗겨져 말려 올라가 있었고 천장 조명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리할 돈이 없어서 방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죠. 5글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한데 그 안에 4년치 고통이 전부 담겨 있더군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게 보였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자는 게 맞는 줄은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4억 8천만 원이 진짜로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1금융권 대출 2억 원,
2금융권 추가 대출 4천만 원, 거기에 4년 동안 적자로 까먹은 운영비까지 합치면 빚이 4억 2천만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것이 증발하고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고개만 아래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설거지인 줄도 모르고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빈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박혀서 지금도 물소리만 들으면 그날 오후가 떠오릅니다. 폐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차 계약 해지, 남은 식자재 처분, 주방기기 중고 매각. 7천만 원 가까이 들인 인테리어와 설비를 중고로 넘기니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테이블이며 의자며 2, 3만 원짜리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권리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골목에 빈 가게가 넘쳐나는데 누가 돈을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폐업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원상 복구비, 세무사 비용, 자녀 물품 폐기 비용, 이것저것 합치니 1,500만 원 가까이 더 나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데도 돈이 드는 이 기막힌 현실. 폐업조차 사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군요. 전국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폐업 비용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통계를 나중에 봤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영업일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손님 2팀이 왔습니다. 한 팀은 처음 보는 젊은 커플이었고 다른 한 팀은 개업 초기부터 가끔 오시던 아저씨 2분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문 닫는 거 맞느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더니 이 한 잔이 여기서 마시는 마지막이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들어서 싱크대에 가져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잔을 쥔 손에 힘이 빠져서 위태롭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 아내가 골라준 따뜻한 색 조명, 천장에 매달아 놓은 작은 장식들, 카운터 옆에 세워둔 우산꽃이 4년 동안 이 공간이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이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닫고 맥주를 따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도록 서 있던 이 30평이 제 2번째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간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달빛 한 잔이라는 네온 사인이 한 박자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이 한 뼘 더 어두워지는 게 보이더군요.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침표 같았습니다. 4억 2천만 원짜리 마침표.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추더군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 꺼진 간판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4년 전 이 간판에 처음 불이 들어오던 날 골목 건너편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는 시작의 눈물이었고 지금은 끝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바퀴가 철로 위를 구르는 덜컹거리는 소리만 객차 안을 채웠습니다. 아내의 거친 손등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두부김치를 만들고 해물파전을 부치고 기름에 데이고 설거지를 하며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싶었는데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억 2천만 원. 32년 동안 모은 퇴직금은 증발했고 은행빚과 제2금융권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4억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저는 사회 한 귀퉁이에 내몰렸습니다. 새벽 4시에 빗자루. 가게를 접고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돌아오니까요. 4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천장에 써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하루가 갔고 다시 누우면 밤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를 만큼 무기력한 날들이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면서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더군요. 밥 한 술 넘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가게 할 때 80kg 가까이 나가던 체중이 2달 만에 70kg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발 섞인 머리카락이 부쩍 하얘졌고 이마와 볼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더군요. 아내가 아무 말 않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는데 그 눈빛이 안쓰러움인지 원망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겠지요. 아내가 먼저 움직이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며 동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당 5만 5천 원. 한 달 꼬박 나가면 16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이걸 저한테 권유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70이 가까운 아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의 아파트 복도를 쓸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체면이 뭡니까? 내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아내한테 빗자루를 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4년 동안 호프 집에서 서 있었는데 이제 빗자루를 드는 게 뭐가 대수냐. 손에 쥐는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일하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다음날 아침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관철동이 아닌 낯선 동네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받았습니다. 70평생의 빗자루를 이렇게 꼭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삽을 쥘 때보다 호프집에서 맥주통을 들 때보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가더군요. 이 빗자루가 지금 제 전부라는 자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함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돌면서 사람들이 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수거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곱아서 빗자루가 미끄러졌고 봉투를 쥔 손가락의 감각이 없어져서 놓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쓰레기통 냄새에 속이 뒤집어지고 장마철에는 빗속에서 무릉덩이를 치워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5만 5천 원. 이게 지금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처음 한 달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양복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도 한때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32년 동안 양복을 입고 출근했던 사람이 지금 빗자루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군요. 두어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할 때는 매일 매출 걱정, 빚 걱정, 손님 걱정, 월세 걱정에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낙엽을 쓸고 있으면 머릿속이 비워지더군요. 사각사각 빗자루 끝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새벽 공기의 차갑고 투명한 냄새, 가로등 불빛 아래 흩어지는 낙엽의 그림자,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이 눈에,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프집 카운터 뒤에 서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맑은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걸 70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4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것들입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옛날엔 목 좋은데 호프집 차리면 대박 났다. 노래방은 현금 장사라 쏠쏠하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뭐가 문제냐. 이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상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지도를 들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 한 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100만 명 중 상당수가 저처럼 옛날 기억만 믿고 뛰어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둘째, 장사를 하시려거든 밤이 아니라 낮을, 단체가 아니라 개인을 겨냥하셔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술 파는 장사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차라리 낮 시간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업종이나 혼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흐름에 맞서지 말고 흐름에 적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회식을 싫어한다고, 술을 안 마신다고, 혼자만 좋다고 혀를 차실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지, 왜 가성비를 따지는지, 왜 집에서 편의점 맥주를 마시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평균 빚이 4억 3천만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중 빚을 석 달 넘게 못 갚은 분이 16만 명이라는 숫자도 봤습니다. 그중 60대 이상의 평균 대출 잔액이 3억 원에 육박한다더군요. 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5, 60세대 수십만 명이 같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은퇴하고 퇴직금 들고 옛날 기억 하나 믿고 가게를 차렸다가 빚더미에 앉아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밤거리가 어두워지는 걸 보면 씁쓸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져야 새벽이 온다는 말을 요즘에는 조금 믿게 됐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흥청거리던 밤문화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가족과 저녁을 보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세상은 나빠진 게 아니라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옛날 방식만 고집한 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새벽 4시에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게 창피한 일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32년 직장 생활도 해봤고 4년 사장 생활도 해봤는데 솔직히 지금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매출 걱정 없고 손님 눈치 볼 필요 없고 대출 독촉 전화에 심장이 떨리는 일도 줄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아내와 둘이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이자 부담도 줄었고요. 저녁에 아내와 밥을 먹습니다. 소박한 밥상입니다. 반찬 3개에 된장찌개 하나. 예전에 월 3천만 원 매출을 찍던 시절에는 이런 밥상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다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내의 거친 손을 이제는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손을 밥 먹기 전에 한번 꼭 잡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쥐어줍니다. 아내가 처음 만난 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고요. 30년 넘게 돌아 4억 2천만 원을 태우고 나서야 결국 그 말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고 건강한 것이 가장 귀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여러분의 노후가 제가 걸어간 그 절벽으로 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장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